아버지가 가족여행 이야기를 꺼내셨다. 몇 월 며칠에 KTX를 타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을 예정이라는 둥, 그런 이야기셨다.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나는 가족여행 이야기에 무한정 들떠 있었고 너무 재미있겠다 라며 여행 전날까지 호들갑을 떨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여행 날 아침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 집에 오셨고 아버지는 자, 그럼 잘 다녀올게. 당연히 우리도 같이 가는 거라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우리를 보며 아버지께서는 뭐야, 너도 따라오려고? 아니, 가족여행이라며. 우리 가족끼리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랑 우리 누나랑 가는 거라고. 너는 가족이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가족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야? 라며 언니는 불같이 화를 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아버지도 참... 우리도 일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혼자 여행 계획을 세우면 어떡해. 라며 투덜대던 언니이지만 설마 가족여행에 그 가족이라는 말에 자신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듯 했다. 난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지만 고모와 할머니가 어지간히도 우리 엄마를 괴롭혔던 것 같다. 그러고 보니 고모와 할머니는 나한테도 너희 애미가 하는 짓이 그렇지 뭘 같은 소리를 곧잘 했었다. 난 어린 마음에 엄마가 한번 국을 쏟으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할머니도 고모도 말을 잘 못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었다. 엄마와 언니가 그런 서운한 부분들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봐야 괜히 그러겠어? 니네가 뭘 잘못했겠지 라는 반응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니 드디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구나 하고 엄마와 언니는 기뻐하기까지 했었다고. 엄마도 언니도 아버지를 조금은 다시 보게 되었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기 계획을 늘어놓아도 모처럼의 가족여행에 찬물을 끼얹기 싫어서 반대도 하지 않았고 의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여행이라는 이름의 여행에 내가 갈 수 없다니. 난 아버지의 가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서글퍼 했었던 기억이 선명하다. 하지만 슬퍼하고만 있던 나와 달리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언니는 곧바로 취업을 하고 독립해버렸다. 언니는 엄마에게 저런 아버지랑 이혼하란 이야기를 종종 했었던 것 같지만 다운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수는 이라며 어머니는 난색을 표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가면 갈수록 나를 핑계거리로 삼았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언니 역시 친아버지가 니들이 왜 내 가족이냐? 라는 소리나 하는 집안에 동생을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라 그래 좋아. 그럼 내가 다운이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갈 테니까 엄마 혼자 그 남자랑 단둘이 살 거면 마음대로 하시던가 라더니 언니는 정말로 집을 구해서 나와 함께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언니와 내가 사라지자마자 아버지는 할머니와 고모를 집으로 불러들여 우리가 지내던 방에서 두 사람이 지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게 엄마가 바랬던 결말이든 아니든 간에 엄마도 그 상황이 달가울 턱이 없었는지 엄마는 그 집에 계속 살면서도 언니가 없는 낮 시간을 틈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는 아빠와 할머니, 고모에 대한 험담, 언니에 대한 험담을 계속해서 중얼거리게 되었다. 언니가 그렇게도 엄마에게 이혼하라며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버지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엄마 자신이다. 그런데 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언니 집에 와서는 아버지, 할머니, 고모는 둘째치고 언니의 험담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해대는 건 들어주기 참 힘들었다. 이사하고 어느 정도는 엄마가 보고 싶기도 했고 찾아와주는 게 기쁘기도 했지만 매번 오기만 하면 험담만 해대는 엄마를 보며 어느샌가 또 왔네 라고 중얼거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다. 언니는 자기 동생이라며 둘도 없는 내 가족이라고 끔찍하게 아껴주었기에 나에게 있어 언니 역시 둘도 없는 존재인 걸 뻔히 알면서 언니는 내버려두고 엄마랑 같이 집에 가자 라며 언니와 나를 떼어놓으려 들질 않나. 집이라고 해봤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닌가? 날들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니 다른 건 다 접어놓고 엄마는 나를 다시 집으로 끌어들여서 뭘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걸까? 가족도 아니란 소리를 듣고 유일하게 나를 위해 행동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언니였다. 그에 반해 엄마는 날 다시 집으로 끌고 가서 자기 편을 늘리기라도 할 속셈인 게 뻔했다.
그 속을 알면서 엄마를 따라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기에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당시에 나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로 언니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라고 언니가 연락을 해도 불안해서 잠들 수도 없었고 뚫어져라 현관만 쳐다보고 있었다. 결국 엄마도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자매가 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일자리도 찾게 되셨다. 엄마마저 사라지고 할머니와 고모만 남게 되자 아무도 아버지를 제지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고 무분별한 생활은 성인병의 악화를 불러오는 결과가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진 돌아가셨다. 그 양반 그렇게 싸고 기름진 음식 좀 줄이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는 듯이 중얼거렸지만 언니는 자업자득이라며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 문제 때문에 너희 언니는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고 할머니가 화를 냈지만 언니는 들은 척도 안 하고 할머니와 고모를 내쫓고는 집과 땅을 전부 팔아버렸다. 어쩌면 지금까지 아버지 뒤에 숨어서 우리 가족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아니었을까 싶다. 언니는 언제나 나에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언니만 믿어 라는 말을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는 듯 되풀이하곤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우유보다는 엄마와 어린 나를 동시에 책임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언니가 우리 다운이가 요리랑 청소랑 빨래만 좀 도와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언니의 말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서툰 실력으로 식사 준비를 했더니 언니가 너무 맛있다며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던 기억이 난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맛없는 걸 매일매일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는 척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난 우리 언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한다. 때문에 언니에 대해서 고집불통의 인정머리라곤 하나도 없고 니네 언니가 아빠를 버린 거나 다름없어 같은 소리나 하는 엄마가 곱게 보일 리가 없었다.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엄마에게 다정한 남편이었다고 한다. 언니도 그 당시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곤 하지만 나는 말로만 들었을 뿐이다. 나와 언니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이유도 애가 태어나면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와주지 않을까 해서였다고 한다. 딸과 아내를 가족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가장 밑에서 구원해준 것은 엄마가 아니라 우리 언니였다. 언니는 혼자서도 훌륭하게 자기 삶을 꾸려갈 능력이 있었으니 솔직히 나까지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언니에 대해서 언니가 없을 때 언니 흉을 보는 엄마를 내가 어떻게 좋게 볼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지내다가 언니는 멋진 상대를 만나서 결혼해서 출가를 했다. 그 뒤로 언니 집에 자주 초대되곤 하는데 형부는 너무 친절한 사람인데다가 두 사람의 아이도 구김살 없이 너무 귀엽다. 언니는 지금도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는 듯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지? 요즘 좀 어때? 엄마랑 싸우거나 하진 않지? 라며 이것저것 질문 공세를 퍼부어댄다. 예전에 비하면 엄마 입에서 언니 험담이 나오는 빈도는 확실히 줄었기도 하고 그게 언니 귀에 들어갈 일도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엄마가 언니 앞에선 일체 그런 내색도 하지 않는다. 엄마가 언니 험담을 할 때 내가 수도 없이 언니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받아쳐보기도 했지만 넌 그때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애 돌볼 시간도 능력도 없으면서 어린 너를 부모한테서 떼놓은 게 그럼 잘한 짓이니? 라는 소리를 할 뿐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를 키워준 건 언니였고 날 그 서글픈 집에서 꺼내준 것도 언니였다. 엄마는 언니가 키운 탓에 엄마의 의견에 일일이 말대꾸를 하는 버릇없는 딸이 되어버렸다며 불평을 하는 한편 언니에게 전화해서는 언제나 너한테는 맨날 고생만 시키고 어떡하니? 네가 참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한다. 사실은 뒤에서 언니 험담을 입에 달고 산다고 말하기엔 언니가 받을 상처가 두렵지만 언니가 엄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또 싫고 넌 언니랑 달라서 딱히 재주도 없고 애도 맹해서 결혼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니? 같은 소리 듣는 건 더 짜증난다. 엄마는 내 험담은 그냥 내 앞에서 면전에 대고 하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내 친구는 너희 엄마는 너 엄청 우습게 보시나 보다 라고 하더라.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낳아놨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 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하면서
듣고 보니 확실히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알게 모르게 아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기에 엄마 안에서는 나와 언니보다 아빠가 우선순위가 높은 존재였던 거고. 그랬던 주제에 지금에 와서 엄마 노릇을 하려고 드는 엄마가 솔직히 짜증이 났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집에 엄마를 받아들여준 것은 바로 언니였다. 자기 집안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할머니와 고모 등살을 시달리는 엄마에게 살 곳을 마련해준 건 내가 아니다. 바로 언니다.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엄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약한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집세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며 언니의 험담을 하면서 이젠 나에게 기대어오는 엄마. 하지만 나는 얼마 뒤에 이 집을 나가서 혼자 살 계획이다. 언니가 도와준 덕에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도 구했다. 엄마가 나랑 계속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듣고 싶지 않은 언니 험담에 내 험담만 줄창 늘어놓는 엄마와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엄마 말에 따르면 내 얼굴은 김 빠진 콜라 같아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갑갑해진다고 하던데 내가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엄마도 갑갑했던 가슴이 뻥 뚫릴 테니 살만 나지 않을까? 반년 전 전 여친이 바람을 피웠다. 상대가 상사이자 내 친구 B라서 이중 충격. 더 충격이었던 건 친구라고 생각했던 B가 뒤에서 날 마구 씹어댔고 날 전혀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여친을 빼앗겨 큰 상처를 입은 내게 B는 전 여친과 함께 남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둥,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는 쪼잔한 남자라는 둥 내 험담을 했다. 나는 B와 전 여친과 같은 직장에 다녔다. 전 여친과 사귈 적엔 셋이서 밥도 자주 먹었고 서로 일을 도와주기도 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나와 B가 친구라는 것도 전 여친과 내 관계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 회사에 전 여친과 B가 폭탄을 투하했는데 내가 전 여친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고 상처 입은 전 여친을 구해준 게 B다, 뭐 이런 설정이었다. 눈 깜짝할 새에 사내에 퍼진 소문은 나 혼자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다. 배간시 되는 나, 그리고 순식간에 영웅이 된 B, 동료와 친구들을 한꺼번에 잃었다. 전 여친에게 손을 올린 적은 단언컨대 한 번도 없다. 난 전혀 모르는 일인데 전 여친과 B가 만든 헛소문에 전혀 맞서지 못하고 전 여친도 회사 안에서 설 자리도 잃어버렸다. B는 더욱 비열한 수법을 썼다. 어느 날 월급날이 되어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상하리만치 월급이 팍 깎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죽을 둥 살 둥 야근했건만 야근 수당이 0원으로 찍혀 있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직접 B에게 물었다. 아, 그거 내 독단으로 월급 깎았어. 독신이 월급 많이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B가 코웃음 쳤다. 이게 말이 돼? 분노에 몸을 떨며 소리쳤지만 B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야, 내가 상사야. 능력 수준에 맞춘 결과니까 볼멘 소리 할 생각은 마라. 그러면서 날 비웃었다. B의 말을 듣고 온 세상이 어둠으로 물든 기분이었다. 자살 생각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말했다. 우리 회사 계열사에서 일할 인재가 필요해. 사장이 내게 계열사로 이직할 것을 제안했다. 사장의 제안을 받아들인 나는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전 직장에서 고문과 같은 눈총을 받았기 때문인지 새 직장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전 여친과 B로 인해 인간불신에 빠진 나는 연애나 인간관계보단 일이 적성에 맞는다. 일은 사람처럼 배신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가 결과가 따라온다. 그런 생각을 하며 워커홀릭이 되어갔다. 이직을 도와준 사장은 새 회사에 간 뒤에도 날 신경 써주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평소 업무 실적이 좋고 성실하게 출근하던 내가 사내에 불온한 소문에 휘둘린다는 걸 알고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사장과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았지만 일 잘하는 인재가 망가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전 여친과 B 때문에 전 직장에 좋은 기억은 남아있지 않지만 능력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는 것만큼은 그저 기뻤다. 그 점을 알아봐주고 채용해준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만일 그때 사장이 이직을 권유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아마 폐인이 됐을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일에 몰두하다 보니 대번에 승진해서 월급이 2배 이상 올라갔다. 거기다 원래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는 이직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 덕분인지 대형 프로젝트 책임자를 맡게 되었다. 승진을 해도 사람 대하는 건 여전히 힘들어서 사람들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었는데 오히려 그게 사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한 듯 했다. 가기 싫은 회식에 억지로 참여하라고 하지 않지만 업무 지원은 확실하게 해준다며 사원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땐 왠지 기분이 복잡했다. 그런 연유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서 실적도 쑥쑥 올랐다. 다른 과 사람이 비법을 물을 땐 쓴웃음이 지어졌다. 그때 아는 회사로부터 업무가 하나 날아왔다. 전 직장, 그러니까 전 여친과 B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계열사와의 거래였다. 담당자의 이름을 보고 가슴이 들썩거렸다. B와 전 여친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이다. 순간 그 둘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나라면 복수쯤이야 거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기획이 좋아도 거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하지만 회사의 계약에 개인적인 복수를 끌어들여선 안 된다며 금세 냉정함을 되찾았다. 전 직장에서 둘이 함께 계약 내용을 설명하러 올 것이란 연락을 받고 현 직장 응접실에서 두 사람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얼굴을 마주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뻐끔하는 B와 어떻게 여기... 몇 번이고 얼굴을 다시 확인하는 전 여친 앞에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한 방 먹여주었다. B와 전 여친은 상상 이상으로 놀랐는지 내 명함을 받아들고는 기함했다. 그 뒤는 아주 과관이었다. 가져온 자료를 쏟질 않나 설명을 하랬더니 횡설수설하질 않나. 그 모습을 보니 왠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끝끝내 꼴불견인 모습만 보인 B는 저보다 훨씬 출세한 나를 보면서 분하고 통탄스럽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듯 했지만 눈을 깔고 등을 돌렸다. B와 전 여친이 돌아간 뒤 전 직장에 연락해서 오늘 온 사람들 말인데 쭈뼛거리기만 하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더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못 알아듣겠으니 이번 건은 보류한다. 나중에 제대로 된 놈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날 전 여친에게 연락을 받았다. 승진한 내 지위와 경제력을 재확인하자마자 역시 나한텐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러브콜을 연달아 보내온 것이다. 무시했더니 이번엔 톡으로 테러하길래 즉시 차단했다. 그러더니 기어이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떠올려보라며 나를 설득하려 들길래 경비원을 불러 데려가게 했다. 그런 뒤 나는 항상 점심시간에 반드시 들르는 회사 옆 한식당 아가씨와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 전 여친, 친구라고 생각했던 놈에게 배신당한 과거부터 인간 불신에 빠진 것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참 별로였는데 그 사람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친구 만드는 게 무섭다는 내 말에 그럼 굳이 만들 필요 없다. 자연스럽게 생길 거다 라고 일러준 덕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어느샌가 여친 친구의 남편과 친구가 되었다. 그 두 명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요동치곤 하지만 여친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리고 또 하나 속 시원한 일이 있었다. B가 가져온 계약 말인데 결과적으로 후일 성사되긴 했지만 그 사전 계획은 전 직장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예정이었던 탓에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B에게 빠르게 책임을 물어 자회사로 자처시켰다고 한다. 전 여친은 전 직장에서 여전히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다고 한다. 미련을 못 버린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하도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나준다고 했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친 친구의 남편은 전 여친이 다니는 직장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애정 행각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나랑 여친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함으로써 전 여친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단번에 폭로했다. 게다가 당신의 월급이 고의로 삭감된 건과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사장에게 전달해 주었고 조사가 진행되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 전 여친과 B의 월급이 명백히 높아진 사실이 발각됐다.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두 사람은 즉시 잘렸고 앞으로 죄를 추궁당할 거라고 했다. B와 전 여친 때문에 망가졌다고 여겼던 인생인데 그 순간 이제야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친은 내가 인간을 못 믿게 된 이유를 믿을 만한 친구 부부에게만 말해도 되냐고 이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다. 난 상관없다고 답했는데 그 덕에 다들 이번 일에 관해 마구 웃어줘서 내 가슴에 묵혀있던 복수심도 흩날려 사라졌다.
지금은 여친과 둘이서 결혼식 얘기를 하거나 친구 부부를 불러서 바비큐를 하거나 여행을 가곤 한다. 정말이지. 그땐 진짜 인생 끝난 줄 알았다. 회사에 설 자리가 없을 때만 해도 죽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친구와 연인이 생겼지 않은가. 역시 사람 인생은 모르는 법이다. 얼마 전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탐정사무소라는 곳을 찾게 되었다. 집사람이 작년에 학부모회 임원이 되더니 올해는 부회장까지 되고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동료로부터 우리 집사람이 늦은 시간에 유흥가를 남자와 단 둘이 걷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충격적인 보고까지 들었다. 평소부터 질투가 심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을 속박하는 것도 딱히 좋아하지 않던 나는 10년 전 지금의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면서부터 약속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 명은 괜찮은데 남자랑 단 둘이 노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그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헤어져 줄게 라는 약속이었고, 내 말에 아내도 분명히 동의했었다. 회사 동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묻자 학부모 연합회의 지역회의가 있었고 회의가 끝난 뒤에 친목회가 있었는데 15명 정도가 참석했었다고 한다. 그때 다 함께 걸어가긴 했는데 회장과 가볍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일행과 조금 떨어져서 걸어가고 있었던 걸 회사 동료가 본 것이 분명하다는 아내의 설명.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찜찜했다. 그로부터 3일 뒤 아내가 말하길, 저번에 모였던 멤버들끼리 또 모임이 생겨서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덕분에 오전 내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탐정사무소를 검색해서 미행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의뢰 내용은 오후 3시부터 집에 올 때까지 미행해 줄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22시경에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이다 호텔로 급히 와달라는 연락이었다. 호텔 정문으로 들어서자마자 남자의 양복을 덮고 세상 모르게 잠에 빠져있는 아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곤란한 듯 뒤통수를 극적이고 있는 탐정의 모습이 보였다. 그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하니 일단 방을 하나 잡고 탐정과 둘이서 낑낑대며 아내를 방으로 옮겼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아내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속 장소에 가보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학부모회 회장 혼자였다고. 회장이 말하길 연락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인지 참가 인원이 너무 적었기에 친목회는 중지되었지만 학부모의 일로 할 이야기도 있고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 식사나 같이 하자는 말에 떨떠름하게 같이 밥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식사가 끝난 후 반강제로 술자리까지 끌려갔는데 회장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갑자기 엄청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혼자 걷기도 힘들 정도라 회장의 부축까지 받아서 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겨우 혼자 걸을만 해지길래 황급히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한사코 괜찮다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회장에게 끌려간 곳이 호텔이었다고. 왜 이러세요? 라는 아내의 말에 학부모 회장은 그냥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고 라며 능글맞게 웃었다고 한다. 탐정은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내가 걱정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쯤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고는 한다. 그랬기에 더더욱 아내가 호텔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아직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아내를 대신해서 학부모 회장을 막아섰다고 한다. 탐정이 저 여자 남편의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캐묻자, 아니 저 여자가 호텔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고 하도 그래서 데리고 온 거라니까. 내가 택시 타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라지 뭔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어이가 가출해버렸고, 친척이시라니 그럼 그쪽이 알아서 하시구랴 라며 회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긴장이 풀린 아내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사건의 전말을 듣자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학부모회 회장은 당연하지만 집사람도 집사람이다. 아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는 매섭게 아내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남자랑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서 몸을 못 가눌 만큼 험하셨다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진수씨, 약속 깨버려서 정말 미안해. 약속은 잊지 않고 있던 모양이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하도 권하길래 할 수 없이 받아든 칵테일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마셔버렸다고 한다. 한 잔 정도로 무슨 일 나겠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했다고 하는데, 듣고 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탐정이 녹화한 비디오를 확인해봐도 평소 아내의 주량을 생각해보면 칵테일 한 잔에 아내가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미안해, 아까 했던 말은 취소할게 라며 일단 사과를 했다. 다음 날이 휴일이었기에 탐정사무소에 녹화된 자료를 받으러 가는 김에 자네 약을 탄 것이 아닌가 몇 번씩 돌려보며 확인도 해보았지만 학부모회 회장의 행동에 딱히 의심가는 부분은 찾지 못했다. 나중에 조사로 알게 된 일인데,
학부모회 회장은 사전에 바의 마스터에게 아내의 잔에만 독한 술을 넣도록 지시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마스터는 학부모회 회장에게 빚을 지고 있었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그날 친목회 따위는 없었다. 학부모회 회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우리 집 사람 이외에 친목회에 연락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내는 속은 것이다. 증거를 모은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30분 무료에 1시간에 10만 원의 상담료까지 내면서 마음 같아서는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학부모회 회장에게 법의 철퇴를 내려주고 싶었지만 재판에 이기더라도 이런 사건, 더군다나 미수로 끝난 사건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 비용도 못 뽑을 거라고 한다. 반면 아내는 학부모회 내부에서 여러모로 눈총을 받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충고도 받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다음 학부모회 회의에 참가하여 탐정이 찍은 녹화 영상과 아내에게 보내져온 잊지도 않은 친목회 연락을 모두의 앞에서 보여주고 아내를 취하게 만든 후 거부하는 아내를 억지로 호텔에 끌고 가는 걸 우리 삼촌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아내는 학부모회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이상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학부모회 회장의 집으로 가서 회장 아내 되시는 분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하는 것. 대충 이런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아내에게 설명하자 아내는 썩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계획이 마음에 안 드냐고 묻자 내가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모님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학부모회 모두가 이런 일을 알게 되면 분명히 애들에게까지 이상한 소문이 돌게 될 거야 라고 걱정했다. 듣고 보니 회장 한 사람을 벌주는 데 집중한 나머지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래서 계획을 전면 수정. 그럼 학부모회에는 알리지 않는 걸로 하고 사모님에게만 조용히 알리자.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합의금을 받는 건 어때? 꼭 그래야 돼? 만약에 그때 내가 고용한 탐정이 없었다면 너 그대로 호텔에 끌려 들어갔을지도 몰라. 아니야. 분명히 저항했을 거고 호텔엔 안 들어갔을 거야. 저항이야 당연히 했겠지.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런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었겠어? 내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세상 모르고 골아 떨어져 있었잖아. 자고 있는 네 옆에 있던 게 탐정이 아니라 학부모회 회장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럼 회장 부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혼했을걸? 미안해, 잘못했어. 이번엔 미수로 끝났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당할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진수씨 말이 맞아.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학부모회 회장 부부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그쪽 집사람 되는 분이 하도 취해서 걷지도 못하길래 좀 쉬게 하려고 했을 뿐이라니까. 그래서 호텔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 그 여자가 먼저 호텔로 가자고 했다니까 그러네. 사실 그날 본 내 친척의 정체가 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녹화 영상을 틀어주었다.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뭐가 아닌데요. 집사람은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쪽에 억지로 호텔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순간 계속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모님이 대폭발. 아우, 기가 막혀. 이거 그냥 범죄잖아. 그리고 아내에게 친목회가 있다는 거짓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거짓말이 아니라 학부모회 일로 긴히 할 이야기가 있었다니까 라고 변명하길래 회장의 문자 내용을 전부 제시하고 그날 친목회가 없었다는 다른 학부모회 멤버들의 증언을 이름까지 일일이 열거하며 말해주었다. 이래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자 회장은 입을 다물었고 회장 부인은 다시 한번 폭발. 입만 벌리면 거짓말. 다음으로 아내의 잔에만 독한 술을 넣어 쉽게 취하도록 했다는 마스터의 증언으로 쐐기골을 넣은 후 인사불성이 된 아내를 호텔에 데려가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까지. 변호사랑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말입니다. 합의금으로 1,000만 원 주세요. 그리고 학부모회 회장직도 물러나시죠. 될 수 있는 한 빨리요. 1,000만 원? 아니 뭐 그렇게 라며 궁시렁대길래 아니면 그냥 법정으로 갈까요? 가족분들, 학부모의 사람들, 직장분들까지 싹 모셔놓고 말이죠. 한국 헌법에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으니 공개재판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왜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관계가 없다고요? 학부모회 회장이라는 감투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들의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회사 동료가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러자 회장은 또다시 말이 없어졌다. 회장 사모님께 신세진 게 많다며 아내는 오늘 제가 두 분을 만나는 걸 극구 반대했었거든요. 이 일로 두 분이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너무 죄송스럽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회장 부인은 아내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고 자기 남편의 행동에 대한 분노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저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합의금을 내놓으시던가 재판을 하시던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죠. 그러자 회장 사모님이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라길래 승낙했다. 다음날 회장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이번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 다만 이 일은 우리 4명 이외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기로. 전화를 끊자마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입금되었고 학부모회 회장직도 바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 후 전화로 2번 다시 우리 집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이 생기면 비밀 유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다짐도 받아냈다. 물론 녹음도 했고. 얼마 후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학부모회 회장이 집안 사정으로 사퇴를 하게 되었으니 새 회장이 정해질 때까지 회장 대리를 맡아주지 않겠냐는 연락이 왔다. 승낙할 거냐는 나의 질문에 집사람은 내가 해야지 뭐 어떡해 라는 반응이었다. 우리 집사람이라면 분명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고등학교 때 같이 학급위원 했을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해서 빈틈이 없기도 했고 얼마 되지 않는 내 월급으로 어떻게 이렇게 저금한 거지 싶은 돈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중학교 때도 학생회 부회장까지 했었기도 하고 그건 그렇고 만약 그때 탐정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생각해도 아찔한 결말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 탐정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했다. 처음엔 내가 오해한 거겠지 싶었지만 뒤돌아 생각해보니 수상한 점이 몇 가지 있었다. 특히 대낮에 친구 집에 가는 횟수가 너무 많이 늘었고 4살 된 딸을 친정에 맡기고 놀러가는 일도 너무 잦았다.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갔다 온 다음도 문제인데 오늘 친구 집에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부른 거 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애한테 저녁을 많이 먹였나 봐. 밥 차리기도 솔직히 좀 그러니까 진수 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라도 사오는 건 어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안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져만 갔고 딸아이도 이런 집안 분위기를 읽었는지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기도 하고 툭하면 울기 시작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나는 휴가까지 내서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아내는 그날도 한껏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서더니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는 웬 남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 친정을 나서는 아내를 보며 딸은 목이 터져라 울어댔다. 엄마 가지 마! 일단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게다가 상대는 내 친구 김준우라는 놈으로 내 결혼식 축사도 해주고 필요한 사회도 봐준 녀석이다. 두 사람은 17시경 호텔에서 나오더니 사이좋게 손까지 잡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시점에서 미행을 그만두었다. 얼마 후 집에 온 아내는 퍽이나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나는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다. 가끔 준우도 불러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하도 안 만나서 얼굴 까먹을 것 같은데. 준우 씨는 왜? 아니 그냥 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니고 언제? 글쎄 전화 한번 해볼까? 그리고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가 벌써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아 하는 듯 했지만 몇 번 설득하니 약속이 잡혔고 3일 뒤 휴일이라고 하길래 그날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다. 3일 뒤 회사에서 조금 서둘러 돌아와 보니 한창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왔어? 준우 씨는 몇 시쯤 도착한대? 라며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물어왔다. 곧 오겠지 뭐. 나 잠깐 바깥바람 좀 쐬고 올게. 라며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가서 딸아이를 어머니 아버지께 맡겼다. 딸은 아빠 가지마 라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지만 머지않아 펼쳐질 아비규환을 딸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에 할머니랑 잠깐만 놀고 있어.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라고 딸을 달래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사람이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딸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집에 도착해서 밖에서 준우를 기다리다가 같이 집으로 들어갔다. 애는 어쩌고 혼자 와? 라고 아내는 묻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르는 것을 눈치챈 준우의 얼굴에 불안함이 보이기 시작했다. 딸? 네가 언제 딸에 신경을 쓰기는 했어? 애는 친정에 내팽개치고 호텔에 출근 도장 찍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 노릇 좀 해보려고? 내 말에 아내와 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느껴졌다. 너무 놀란 나머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길래
여기 증거도 이렇게 있네. 어제 찍은 따끈따끈한. 이라며 사진을 내밀자 아, 미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오해야, 진수씨. 라며 준우는 무릎을 꿇었고 아내는 대성통곡. 어떤 오해인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볼까? 내 말을 듣고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내 대신에 준우가 입을 열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고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연락하다 보니 사이가 좋아져서 호텔까지 가게 되었다고. 너 말이야, 매일매일 애가 가지 말라면서 그렇게 우는데 애가 얼마나 쓸쓸해하든 얼마나 울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이 저놈이랑 호텔이나 갈 생각이 드셨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아내. 그때 준우가 너희 가정을 파괴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어쩌다 보니 라는 소리를 하길래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런데 부서졌네, 이 더러운 배신자. 라며 소리를 지르자 준우도 미안해 라고 중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나는 여행용 가방에 아내의 짐들을 아무렇게나 쑤셔넣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택배로 붙일 테니까 지금 당장 꺼져 라며 가방을 아내에게 내밀자 진수씨,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2번 다시 이런 짓 안 할게. 라고 사정하며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으려 들었다. 나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장인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그쪽 따님이 불륜을 저지르셨습니다. 매일매일 손녀딸을 그 집에 맡겼었죠. 그게 다 바람 피우느라 그런 거였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더 이상 따님이랑은 같이 살 수가 없으니 지금 내쫓으려고 하거든요. 디딜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짤막한 상황 설명을 끝낸 후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억지로 짐가방을 들려서 집 밖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아내의 핸드백에서 짐 열쇠를 빼앗으려고 가방을 뒤지는데 콘돔이 나왔다. 갑자기 열이 확 받아서 콘돔을 아내 얼굴에 집어 던진 뒤 핸드백도 어딘가에 집어 던져버리고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보조키까지 채워버렸다. 준우가 도망치듯 차를 타고 멀어지는 것까지 확인한 뒤 나는 부모님 댁으로 향했다. 딸은 이미 부모님 댁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으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들지 않았기에 그날은 부모님 댁에서 자기로 했다. 다음날 장인 장모가 버선발로 달려왔다. 준우가 아내를 친정까지 태워주었다는 듯 했다. 장인과 장모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내 딸을 한 번만 용서해주게 라며 연신 머리를 숙였다. 아내는 친정에 딸아이를 맡길 때마다 알바를 시작해서 그러는데 애 좀 봐줄 수 있어? 라는 거짓말을 했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한층 더 어이가 없었다. 따님을 용서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따님은 제 친구랑 바람을 피운 데다가 자기 딸은 내팽개치고 남자랑 호텔을 가질 않나. 모든 게 들통난 지금 사과한답시고 자기 부모가 왔는데 정작 자기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네요. 그런 인간이 제 딸을 키우는 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순순히 이혼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엄포를 놓자 장인 장모도 순순히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 얼마 뒤 아내가 직접 이야기를 하자며 연락이 왔길래 그렇네, 이혼하려면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해야 되니까 라고 했더니 전화 너머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 상황을 아직도 대화로 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날 딸아이와 함께 장인어른 댁을 방문했더니 딸아이가 활짝 웃으며 엄마다. 라고 소리치며 엄마에게 안기는 그 모습에 아내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애 말인데 친권은 네가 가져가 라고 했더니 정말? 그래도 돼? 라며 살짝 기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애한테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진짜 내 자식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내 말에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며 되려 화를 내길래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지? 이 상황에 나보고 네 말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라며 반론을 원천 봉쇄해버렸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짐 정리를 하다가 아내의 핸드폰을 발견. 한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더니 반년은 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준우네 집사람은 학창시절부터 나와 아는 사이이기도 하니 연락을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자신도 어렴풋이 의심은 하고 있었다며 내가 가지고 있던 증거 사진을 복사해줄 수 있겠냐길래 흔쾌히 승낙했다. 결국 우린 변호사를 통해서 아내의 친정 그리고 준우 부모님 댁과 직장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인생은 어쩌라는 건데? 라며 되려 자기가 화를 내는 준우.
이미 내 인생은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가 그랬을까? 라는 한마디로 입을 막아버렸다. 당연히 준우는 아내에게 이혼당했고 큰 액수의 위자료를 물게 되었으며 회사는 자진 퇴사라는 이름의 해고를 당했다. 친구들 사이에도 이번 사건은 암암리에 알려지게 되어 친구들로부터 진수야, 소식 들었는데 너 괜찮아? 준우 그 자식 거 안 되겠네 라는 식의 연락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다. 준우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죽일 놈이 되어 이젠 남은 친구도 없게 되었다. 우리 집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혼만은 안 된다며 버텼는데 재판을 걸겠다는 내 협박이 제대로 먹혔는지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 위자료는 장인 장모가 내겠다는 걸 거부하고 분할 납부라도 좋으니까 본인이 직접 벌어서 내도록 하기로 약속했다. DNA 감정 결과 역시 우리 딸은 내 아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몇 년 전부터 준우 이외에도 몇몇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 전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밝혀졌다. 확 전부 고소를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돈도 들고 시간도 아깝고 그냥 지금까지 딸을 키우느라 들어간 비용을 전부 토해내는 걸로 합의보게 되었다. 그 뒤로 딸아이로부터 아빠 언제 와? 라는 전화가 오긴 했는데 아빠가 보고 싶으면 있잖아. 엄마한테 진짜 아빠는 언제 와? 라고 한번 물어보렴. 그럼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진짜? 알았어. 그럼 아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딸아이로부터 전화는 2번 다시 오지 않았다.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우리 동서는 다른 사람의 애인에게 끌리는 독특한 이성관을 가진 여자였다. 동서는 학창 시절부터 쭉 그래왔다고 하던데 학생 때도 그 때문에 자주 다른 여학생들과 트러블이 생기곤 했기에 남편 역시 동서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안 좋아하는 눈치였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내 동생이랑 절대로 친해지면 안 돼 라고 신신당부를 하곤 했었지만 우연히도 예비 동서의 회사와 우리 회사가 가까웠던 탓에 가끔 같이 점심 먹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유도 없이 거절하기도 뭐해서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남편 말대로 예비 동서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누구누구의 남자친구를 빼앗았다는 둥, 누구누구의 남자친구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뿐이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런 애들이야 학교에 한두 명씩은 다들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흘려넘겼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에 파견 사원 몇 명이 새로 오게 됐는데 그 중에 썩 잘생기진 않았지만 살짝 갈색이 도는 머리를 한 분위기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김준호라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파견 사원들의 업무는 PC를 이용한 데이터 입력 작업이었는데 내가 교육 담당을 맡게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 직접 가서 입력 순서나 조작 방법 등의 시범을 보이고 있었는데 그때 김준호라는 사람이 김다운 대리님, 죄송한데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요. 질문해도 되나요? 그래서 자리로 가서 보니 조작 방법을 헷갈리고 있는 듯 했기에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을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제 문제 없죠? 또 모르는 거 생기면 물어보세요 라며 설명을 끝마쳤다. 설명을 마치고 준우씨 얼굴을 흘끔 봤는데 얼굴뿐 아니라 귀까지 빨개져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연수가 끝나고 나서 준우씨가 저기 김다운 대리님, 저 일 때문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끝나고 저랑 술이라도 아니 간단한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 라는 게 아닌가. 응? 오늘? 누구 가는 건데? 저 그게 말씀드릴 내용이 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곤란한 거라 김 대리님이랑 저랑 단둘이 갔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 씨의 얼굴은 또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런 거였어? 대충 짐작이 갔다. 준우 씨는 내가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당시에 이미 지금의 남편과 약혼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3개월 뒤로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던 터라 나 곧 결혼하거든? 그러니까 괜히 오해 살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아. 미안해 라며 깨끗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럼 아직 결혼 안 하셨단 말이네요? 반지는 그럼 결혼 반지가 아니고 약혼 반지인 거네요? 좋았어 라고 대놓고 좋아하더니 콧노래까지 부르며 퇴근하는 게 아닌가.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 뒤로 매일같이 술 마시러 가자는 둥, 밥 먹으러 가자는 둥. 내 메일 주소를 회사의 긴급 연락망에서 알아내서는 김 대리님 보고 싶다
김대리님, 오늘 오후 3시경 사이다 슈퍼에서 장 보셨죠? 슬슬 저 한번 만나주세요. 결혼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등등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몇십 통씩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한 번도 답장을 한 적은 없지만 준호 씨로부터의 메일은 계속해서 날아왔다. 결혼한 뒤로도 계속해서 말이다. 김대리님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매일 밤 남편에게 너무 시달리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좋겠다. 부럽다, 부러워. 라는 메일을 받고 나서 더 이상 귀찮음이 아닌 공포를 느낀 나는 회사의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김준호 씨에게 엄중한 경고가 내려졌지만 그의 행동은 잦아들긴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일요일, 평소 같았으면 집에서 쉬고 있을 남편이었지만 그날따라 휴일인데도 일거리가 들어오는 바람에 남편이 아침부터 집을 비웠다. 그러자 몇 분 후, 김다운 대리님, 집에 계시죠? 라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준호 씨의 목소리였다. 너무 안일했다. 내가 집에 있으니 남편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나섰고 나 역시 아침이라 문단속을 할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나에게 메일 공세를 할 수 없게 된 이 남자는 내 뒤를 밟아 주소를 알아낸 게 틀림없었다. 나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서둘러 경찰에게 연락했다. 마침 근처를 순찰 중이던 경찰이 번개처럼 달려와 주었고 절체절명의 순간에 준호 씨는 체포되었다. 불법 주거 침입죄이긴 했지만 초범이었던 탓에 금세 석방은 되었다. 다만 나의 증언을 들은 경찰은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고 나는 즉시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준호 씨는 바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난 후 동서와 함께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어머, 언니 의외로 인기 좀 있나 봐요. 라며 어딘지 모르게 불만스러운 반응이길래 서둘러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다음날 이른 아침부터 동서가 준우 씨와 함께 우리 집에 온 것이 아닌가.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지금 접근금지 명령 중인 거 알아? 몰라. 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스스로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중얼거리며 옆에 동서가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준우 씨를 내쫓으려 했다. 그때 동서가 언니 왜 그래요? 얘는 내 친한 친구라고요. 라며 빽 소리를 질렀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놀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나와는 달리 놀랍게도 침착해 보이는 남편이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자자,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내 귀에 속삭였다. 자자, 그러고 서 있지 말고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해. 남편은 준우 씨와 동서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알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다그치는 나를 향해 남편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만 믿어. 라고 또다시 귓속말을 했다. 도저히 무슨 생각인지 짐작도 가지 않았지만 남편의 냉정하고 침착한 모습에 일단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분위기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과자의 앞에 따뜻한 커피가 한 잔씩 놓이고 누구도 입을 열지 않은 채로 커피잔은 바닥을 드러냈다. 결국 동서와 준호 씨가 돌아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편이 그 길고 무거운 정적을 깨고 조용하고 차분한 어조로 한마디 충고를 했는데 절대로 2번 다시 그런 혼남 우리 집에 데려오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반해버리기라도 하면 난 어쩌라는 거니? 그러자 동서도 알았어, 미안해 라고 대답했다. 그때 기분 나쁘게 씩 웃는 동서의 얼굴을 나는 보았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그렇게 두 사람이 돌아간 후 남편의 설명을 들은 나는 깔깔대며 웃게 되는데 남편의 말에 따르면 동서에 남의 남자만 골라서 탐하는 나쁜 버릇이 재발했다고 하는데 사냥감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약탈 본능이 강해진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래서 스토커즈까지 할 정도였던 준우 씨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있어도 빼앗고야 말겠다는 의지에 불탔을 거라고 한다. 게다가 준우 씨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외모의 소유자였기에 동서도 제법 마음에 들어했다는 듯하다. 의문도 해소되고 불안감도 날아간 나와 남편은 그 이야기가 끝난 후 분위기가 좋아졌다.
준우 씨는 당시 동서 핑계로 나에게 접근하려는 속셈이었던 듯 했는데 질투의 화신이었던 동서는 그런 준우 씨에 대한 경계의 끈을 결코 놓치는 일이 없었고 결국 반년 후 두 사람은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상견례 때도 오빠 없이 부모님만 모시고 끝내버렸고 스토커 행위로 경찰서 신세를 졌던 아들 때문에 불안했던 준우 씨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도 그저 데려만 가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일관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한다. 결혼 뒤에도 연락이 온 것은 피로연 안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때가 전부였다. 그 후로도 8년 정도는 별 큰 소동 없이 잘 지내나 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남편 험담을 폭풍처럼 쏘아대는데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에 시부모나 준우 씨는 육아고 집안일이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 데다가 시부모님 집이 농가였던 탓에 애 키우랴 밭일하랴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다고 한다. 게다가 준우 씨는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다른 여자를 스토킹하더니 불법 침입을 또 저질러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번에는 초범도 아닌 터라 당분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고 한다. 동서는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지만 시골의 정보망은 인터넷보다 빠른 탓에 시골을 벗어나기 전에 시부모가 잡으러 온다며 도망도 못 가겠다고 투덜투덜.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 걸 그랬어. 짜증나. 이게 뭐야. 나는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조용히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길래 동서의 이야기를 해줬더니 뭐 다 자업자득이지 뭐 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은 업보를 한 방에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했다.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들이 늘어나고 휴일에 사내 식당은 문을 닫기에 회사 근처의 우동집에서 점심을 먹는 일이 잦아졌다. 그런데 그 장소가 유흥가 쪽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전에 비해 손님 수는 꽤 줄어있는 듯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빈자리가 없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잠깐 가게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날도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고 있으려니 실례합니다 라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다. 고개를 들어 상대방을 확인했더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두 여성분이 서 계셨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혼자세요? 여기 자리 비어있으면 합석 좀 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네, 그러세요. 저 혼자 온 거 맞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마당인데 4인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서 뻘쭘하기도 했고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확실히 여기 말곤 빈자리가 없었기에 흔쾌히 승낙했다. 다만 두 여성분이 제법 향수를 심하게 뿌렸는지 향수 냄새가 심해서 순간 거절할까도 생각했지만 동네가 동네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내가 참기로 했다. 이윽고 주문을 정한 나는 점원을 불렀다. 그러자 합석한 여성 두 분도 저희도 뭐 먹을지 정했으니 주문하시는 김에 저희 주문도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왔다. 네, 뭐 그러세요. 참 망설이지도 않고 빨리도 정하는 걸로 봐서 이 가게 단골인가 생각했다. 그리고 합석한 여성 둘은 점원이 오자마자 나보다 빠르게 자신들의 주문 내용을 줄줄 말하기 시작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불렀는데 좀 기다릴 것이지 라는 생각에 순간 빠직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한번 참고 두 여성의 주문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나도 주문했다. 그건 그렇고 이 두 여성분 둘이서 어마어마한 양을 주문해서 깜짝 놀랐다. 우엉튀김 우동 대짜에 주먹밥, 거기다 어묵튀김에 야채튀김에 새우튀김, 거기다가 포장해간다며 야채튀김 덮밥까지. 정말 저걸 다 먹으려는 건가 싶어서 견눈질로 흘끔흘끔 보면서 우동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간지도 모르게 먹었는데 두 사람은 정말 걸신이 들린 듯이 개걸스럽게 음식들을 입에 쑤셔넣듯이 먹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진짜 무슨 푸드파이터라도 되는 양 먹는 게 아니라 마시듯이 음식들을 해치웠고 5분도 안 되어 두 사람의 그릇은 깨끗하게 비워졌다. 그 모습에 놀란 것이 나뿐만은 아닌 듯 주변 사람들도 눈이 동그래져서 흘끔흘끔 쳐다보는 걸 느꼈다. 그러더니 두 사람은 잠시 앉아서 식사의 여운을 즐길 틈도 없이 야, 어서 가자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를 거쳐 가게를 떠났다. 뭐가 저렇게 바쁜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그러고 나는 5분 정도 걸려 우동을 다 먹고 난 후 계산서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점원이 계산을 하는 동안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카운터에 올려두고 거스름돈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먹은 건 기본 우동 하나에 주먹밥 하나를 먹은 게 전부였기에 10,000원이면 당연히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잔돈이 돌아오긴커녕 점원은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닌가. 거스름돈 안 주세요? 라고 내가 묻자 점원은 네? 거스름돈이요? 라고 되묻는 것이 아닌가. 네, 거스름돈 주셔야죠. 그러자 점원은 계산대의 숫자를 흘끔 쳐다보았다. 나도 점원의 시선을 따라 계산대의 숫자를 확인했는데 뭐야? 왜? 라며 깜짝 놀랐다. 밥값이 자그마치 40,000원이나 찍혀 있었던 것이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며 계산대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일행분들 목도 전부 계산하셔야죠. 라는 말에 나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일행이라뇨? 저 혼자 들어오는 거 못 보셨어요? 라며 펄쩍 뛰자 하지만 같이 계시던 여성 2분이 저기 우리 일행이 계산할 거예요 라면서 손님을 지목하고서는 계산서 놓고 가버리셨는데요? 아니 일행이 아니고 합석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리가 없어서 합석 괜찮냐고 묻길래 합석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주문도 같이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결국 끝도 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몇 번이고 되풀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를 자리로 안내해주셨던 점원이 무슨 일인가 하고는 다가왔고 손님 제가 안내해드렸는데 혼자 오신 거 맞아요. 라고 증언까지 해주었다. 덕분에 나는 혼자 온 것을 입증할 수 있었고 쓸데없는 돈을 지불할 필요는 사라졌다. 하지만 소동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은 뭐야? 무전 취식이야? 신종 사기 수법인가? 야 머리 썼네 등등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고 계산대의 점원은 내 잘못도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 대한 태도가 차가웠으며 쓸데없는 누명을 쓴 나도 화가 나 있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는 내가 먹은 밥값과 함께 명함을 건네고는 아직도 불만이 남아있으신 모양인데 뭐 더 할 말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가게를 나왔다. 그리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역앞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2 여자를 발견했다. 손에는 아까 포장한 야채튀김 덮밥이 들어있는 봉지가 들려있었다. 그 2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다가갔더니 완전 맛있었어. 완전 허구자 맞다야. 덤으로 포장까지 했으니까 저녁값도 굳었네 라면서 아주 자기들끼리 히히낙낙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화가 치민 나는 2 사람의 앞으로 나서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니들 안 되겠어. 아까 그 가게로 따라와. 돈 내놔 돈! 이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둘은 갑자기 얘 지금 뭐래니? 라며 날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리고는 우리가 밥 같이 먹어줬잖아. 그 정도면 싸게 먹힌 줄 알아야지. 결국 제대로 열이 받은 나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 다 늙어 빠진 것들이. 왜 내가 니들 같은 것이랑 밥을 먹어야 돼? 내가 돈을 받았으면 받았지 돈을 내라고? 나 미쳤냐? 라고 다시 한번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어디선가 경찰 아저씨가 등장. 그러다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나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는 경찰에게 달려가서 아저씨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다짜고짜 돈 내놓으라지 뭐예요? 어서 잡아가세요. 라며 도망가려는 게 아닌가. 결국 완전히 뚜껑이 열린 나는 경찰의 만유를 뿌리치고 여자들을 붙잡았다. 아니 남자가 왜 이렇게 칠척대? 돈 줬잖아 돈! 니들이 먹은 게 10,000원어치는 좋기 넘어. 닥치고 가게로 따라와 이 무전 취식범들아. 결국 경찰을 대동하고 가게까지 가게 되었다. 가게에 도착했더니 사장님이 직접 이전에 있던 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덕분에 경찰 아저씨의 사과도 받을 수 있었다. 2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툴툴대면서 자신들이 먹은 밥값을 전부 토해냈다. 계산이 끝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를 나가려고 하길래 야!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냐? 라고 했더니 누가 네 밥 뺏어 먹은 것도 아닌데 일일이 짜증나게 라며 되려 자기가 화를 내는 게 아닌가. 그때 경찰관 아저씨께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그럼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소린데 무전 취식도 범죄는 범죄죠. 체포하는 게 낫겠네요. 그 말을 들은 아줌마들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며 180도 태도를 바꿔서 사과를 하기 시작했다. 저한테 사과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며 머리를 긁적이는 경찰 아저씨.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줌마들은 내 앞으로 쪼르르 달려오더니 무릎까지 꿇고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싹싹 비는 게 아닌가. 그 꼴을 본 나는 처음에 합석할 때부터 아주 손발이 쩍쩍 맞던데 당신들 솔직히 이번이 처음 아니지?
라고 물어보니 두 사람이 동시에 아니에요, 오늘 처음 해본 거예요, 믿어주세요 라고 동시에 대답했다. 처음 해보는 것 치고는 아주 망설임도 없이 메뉴를 정하질 않나, 용의주도하게 테이크아웃까지 챙기질 않나. 이게 오늘 처음 무전 취직한 애들의 수법이라고? 라고 캐묻자 둘 중 한 명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사실은 인터넷에서 보고 따라해본 거예요. 주문은 합석한 남자가 주문할 때 동시에 해야만 한다고 하길래 미리 이 가게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정하고 들어온 거라서요.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경찰 아저씨가 묻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게에 손님이 없어서 아예 가게를 열지 않는 날까지 생기다 보니 수입도 거의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여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담배 살 돈은 있고 밥 먹을 돈은 없다는 말이지? 내가 했지만 참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담배 살 돈도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사과를 반복했다. 두 사람은 순순히 돈을 내기도 했고 연행은 당하지 않는 대신 경찰 아저씨에게 단단히 주의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끝까지 연신 사과를 거듭했다. 모든 게 원만히 해결되고 모든 혐의에서도 벗어나게 된 나도 속 시원한 기분으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동 가게에는 안 그래도 바쁜 점심시간에 가게에서 본의 아니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미안한 마음도 조금 들긴 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주머니에는 두 여자가 나에게 던졌던 10,000원짜리 지폐가 들어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내가 가지기로 하고 회사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모금함이 있길래 넣어버렸다. 편의점 알바가 10,000원짜리를 넣는 걸 보고 흠칫했었지. 그건 그렇고 정말 세상엔 별별 뻔뻔한 진상들이 다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